인간다운 삶. 모든 인간은 인간답게 살고 싶어 합니다. 인간답게 산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본래부터 인간다운 것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자라나면서 인간다워지는 것일까요? 인간다운 삶은 다른 말로 하면 인문의 삶입니다. 인문이라고 말하면 인문학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문과 인문학은 인문이라는 낱말을 공유하고 있으니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문이라는 말 뒤에 학이라는 표현 또는 개념을 붙이면 제도가 됩니다. 인문이 학문이라는 제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인문과 인문학. 그래서 인문학이라고 말하면 보통 문학, 사학, 철학, 이를 줄여서 문사철을 떠올립니다. 셋 중 하나를 공부하면 인문학에 속한다고 말합니다. 대학의 편제에도 인문대학이라는 단과 대학이 있는데 대부분 문학과 역사학과 철학과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문사철 공부를 하면 인문을 더 잘 이해하고 더 가까이 가게 될까요? 인문학은 인문의 일부입니다. 문사철도 당연히 인문의 영역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이자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인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인문을 인문학으로 대체하면 범주의 오류가 일어납니다. 학문이라는 제도 안에 갇히지 않은 인문은 인간 그 자체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삶이 빚어내는 모든 영역이 인문의 대상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인문에 뿌리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인간은 모두 인문인이 되어야 합니다. 인문학은 인간이 인문인으로서 살아가는데 큰 도움을 주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인문학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수많은 영역이 모두 인간의 문이 인간의 문화를 만듭니다. 심리학, 사회학, 언어학, 예술학, 생물학, 물리학, 공학, 의학 모두 인간의 문제를 다룹니다. 인간의 몸을 이해하고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고 인간의 집단을 이해하고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인간을 자연의 한 부분으로서 이해하는 모든 일이 인문의 둘레에 듭니다. 그러니 인문이란 특정한 제도로서의 학문 분야 또는 분과 학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문의 가치. 인문은 인간의 문의입니다. 문의는 대상을 더 나은 상태로 만들려는 노력입니다. 인간의 문의는 우리의 삶을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다채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의는 문화라는 말과도 결을 같이 합니다. 인문을 인간의 문화라고 풀어도 괜찮습니다. 문화는 인간만이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의 강의는 여기서 말하는 낫다라는 말을 아름다움, 올바름, 즐거움, 편리함이라는 네 가지 해석으로 풀이합니다. 이 네 가지는 인문의 가치입니다. 인문이 지향해야 할 목표입니다. 모든 인간은 아름답고 올바르고 즐겁고 편리한 문의를 그리고 문화를 만들기 위해 살아갑니다. 아름다움은 심미적 가치이고 올바름은 윤리적 가치이고 즐거움은 오락적 가치이고 편리함은 도구적 가치입니다. 편의상 이 네 가치를 따로 나누어 설명하지만 사실 서로 뒤엉켜 있습니다. 아름다운 올바름, 올바른 즐거움, 즐거운 편리함, 편리한 아름다움이 서로의 꽁무니를 물듯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름다운 즐거움, 아름다운 편리함이라는 가치도 가능하고 올바른 아름다움, 올바른 편리함이라는 가치도 가능합니다. 아름답고 올바른 즐거움이라는 가치도 가능합니다. 인문은 인간의 삶을 모두 포괄하는 구체적인 가치이고 지향입니다. 인간이 인간다운 문의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다루는 모든 문제가 인문의 문제입니다. 간혹 인간답지 못한 사람을 보면 인문적이지 않다, 비인문적이다라고 나무랄 수 있습니다. 인간답지 않은 사람은 아름다움을 모르고 올바름을 모르고 즐거움을 모르고 편리함을 모릅니다. 이 가치들이 엮이고 섞여서 빚어내는 중첩의 가치를 모릅니다. 더욱 인문답게 우리의 강의는 이런 생각에 바탕을 두고 먼저 인문이란 무엇인지 그 개념을 살펴봅니다. 이런 인문의 삶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인문과 일상을 통해 이런 문제를 다룹니다. 이어서 인문의 네 가지 가치를 나누어 살펴봅니다. 아름다움은 예술, 올바름은 윤리, 즐거움은 오락, 편리함은 기술이라는 단어와 짝을 지어봅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 아름다워지고 더욱 올바라지고 더욱 즐거워지고 더욱 편리해질 수 있도록 인간의 문이라는 여행을 떠납니다. 모두 6번에 걸친 강의를 통해서 인간의 문의를 그리는 방법을 함께 생각하고 공유합니다. 이 강의를 통해 우리의 삶이 더욱 인문답게 바뀌어 나갈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강의를 엮어
작은 책을 세상에 내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뿌리 질문. 인문이란 무엇인가? 인문이란 무엇인가요? 오늘부터 6번에 걸쳐서 함께 나눌 이야기의 핵심어가 바로 인문입니다. 그러니 인문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질문을 듣곤 합니다. X란 무엇인가? 바로 이런 형식의 질문이지요. 이런 유형의 질문을 근본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본이란 말은 뿌리라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 질문은 뿌리 질문입니다. 뿌리를 알면 줄기도 알고 가지도 알게 됩니다. 줄기와 가지를 알면 잎도 알고 꽃도 알게 됩니다. 그러니 뿌리는 나무 전체를 알게 되는 중요한 시작입니다. 뿌리 질문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나무에 비유한다면 나무의 뿌리를 살펴보듯 세상의 근본을 탐색해보는 질문입니다. 인문이란 무엇인가? 이런 유형의 질문은 얼마든 가능합니다. 다른 예를 들면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한창 사랑에 빠진 사람은 이런 질문을 잘하지 않습니다. 주로 실연을 당했거나 이별을 겪고 나면 사랑이 뭘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동안 만났던 그 사람은 나에게 어떤 의미였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사랑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인생이 뭔가요? 이렇게 물으니 너무 심각한 것 같지만 우리는 가끔 이런 자문자답을 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사는 게 뭘까? 이렇게 말이죠. 사는 거라는 말을 한자로 바꾸면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 도대체 사는 게 뭘까라는 말은 곧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다르지 않습니다. 뿌리 질문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질문은 무척 간단합니다. 그런데 대답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누가 쉽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 100세까지 산다면 그때가 되면 인생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100세가 되어 인생이란 이런 겁니다 하고 말하면 남들도 다 수긍할까요? 만약 100세를 살고도 인생에 대한 정답을 말할 수 없다면 120세를 살게 되면 가능할까요? 뿌리 질문과 과정형 대답. 그래서 이런 뿌리 질문에 대한 대답은 과정 자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정형 대답만이 뿌리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게 합니다. 뿌리 질문에는 정해진 대답이 없습니다. 정답이란 없습니다. 정답이라는 말은 한자로 쓰면 발을 정자를 써서 정답이라고 쓰지만 때로는 정할 정자를 써서 정답이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정답이란 정해진 답이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그렇게만 되어야 하는 답이라는 말이죠.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나이는 과연 언제일까요? 과정형 대답이란 바로 답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100세는 100세의 인생이 있고 80세는 80세의 인생이 있고 50세는 50세의 인생이 있고 20세는 20세의 인생이 있습니다. 10살 어린이도 인생을 고민합니다. 주어진 인생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톨스토이의 인생이란 무엇인가? 아닌 게 아니라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의 유명한 문호 톨스토이입니다. 톨스토이도 이 책을 인생의 말년의 마지막 저작으로 썼다고 합니다. 이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출판됐습니다. 모두 3권입니다. 첫째 권은 진리, 둘째 권은 사랑, 셋째 권은 행복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권 한 권의 두께가 만만치 않습니다. 첫째 권이 1200쪽, 둘째 권이 1032쪽, 셋째 권이 1070쪽입니다. 모두 더하면 3302쪽입니다. 톨스토이라는 위대한 작가이자 지식인이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 분량으로 인생에 대해 대답했다면 대체로 인생에 관한 대답은 거의 다 된 것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인생의 정확한 정답을 찾지 못한 채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반복되는 질문을 과정형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뿌리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은 결국 과정형 질문이고 과정형 대답입니다. 문학이란 무엇인가? 또 다른 예를 들면 예술에 관심이 있다면 문학이란 무엇인가? 그림이란 무엇인가? 영화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거듭할 수 있습니다. 모두 뿌리 질문입니다.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책이 얼마나 될까 검색을 해봤습니다. 제가 일하는 학교인 한국외대 도서관에서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그대로 넣었더니 모두 59권이 나옵니다. 대단히 많은 숫자이지요. 한국외대 도서관에만 이 정도니까 다른 곳을 찾으면 아마 더 나올 겁니다. 또 한국어로만 찾았으니 영어로 바꾸어 찾아보면 더 많아질 겁니다.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로 찾으면 더 늘어나겠죠. 아마 어마어마한 숫자가 될 것 같습니다.
검색 결과 중 가장 위에 올라온 책은 사르트르가 지은 겁니다. 사르트르는 1970년대 실존주의 철학을 이끌면서 1세를 풍미한 프랑스 작가이자 철학가이자 지식인이었죠. 물론 중국의 문화 대혁명을 오해해서 이를 위대한 혁명이라고 주장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했지만요. 그러나 그의 철학은 현대 사회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런 위대한 사람이 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잘 썼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다시 계속해서 문학이란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뿌리 질문이란 어쩌면 영원히 대답을 끝낼 수 없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다시 물을 수밖에 없는 질문이죠. 그렇다면 우리 모두 뿌리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이렇게 책을 써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꼭 책을 쓰지 않아도 이런 질문에 답할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뿌리 질문이 하도 어려우니 사람들이 방법을 찾아낸 거지요. 뿌리 질문에 대답하는 방법 하나, 아포리즘.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근본 질문이 가지고 있는 짧은 속성을 거꾸로 이용하는 겁니다. 질문이 짧으니 대답도 짧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을 아포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아포리즘은 진리를 압축해서 표현한 짧은 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격언, 경구, 금언, 잠언 등으로 옮깁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서가 있습니다. 이때 잠언이 바로 아포리즘입니다. 잠언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 책이라기보다는 짧은 경구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아포리즘은 근본 질문에 대한 답을 짧게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사랑이란 서로를 마주보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답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랑을 이렇게 정의한 사람은 바로 생텍쥐 페리라는 작가입니다. 어린 왕자라는 유명한 소설을 쓴 작가이지요.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매우 짧은 경구로 깨달음을 줍니다. 그래, 사랑이란 그런 거지 하고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떤가요? 이 말이 사랑을 모두 정의했다고 할 수 있나요? 사랑의 모든 측면을 다 설명한다고 할 수 있나요? 문화란 무엇인가? 에 대한 아포리즘. 인문은 곧 문화라고 했습니다. 인문에 관해서도 많은 사람이 정의했겠지만 문화에 관한 정의를 찾기가 조금 더 쉽습니다. 인문과 문화가 의미가 같다고 보면 문화의 정의를 찾아도 괜찮습니다. 문화란 무엇인가? 라는 말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이 아포리즘을 활용해서 대답합니다. 제가 재미있는 유튜브 영상을 하나 찾았는데요. 미국 워싱턴에 있는 정부기구인 교육문화사무처에서 제작한 영상입니다. 영상 제목이 바로 문화란 무엇인가? What is culture? 입니다. 1분 남짓한 길이인데요. 문화란 무엇인가? 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정의한 여러 대답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마케도니아의 리디자는 나는 문화를 우리 집단의 기억과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의 일부인 보물로 이해한다라고 말합니다. 모로코의 엠버렉은 문화는 우리가 삶을 보는 안경이라고 말합니다. 러시아의 아나스타샤는 문화는 사람들을 묶어주는 어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집트의 마우스타파는 개인을 조화롭게 묶어주는 몇 가지 공통된 가치에 동의해달라는 요청이라고 말합니다. 모로코의 사미르 엘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문화를 더 많이 알게 되면 더 포용적이고 글로벌한 더 열린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런 말들이 아포리즘입니다. 아포리즘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아포리즘은 듣는 순간 무릎을 치는 이야기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측면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이렇게 짧은 말로 전곡을 찌르는 상황을 촌철살인이라고 하지요. 아포리즘은 촌철살인의 특징을 갖습니다. 몰랐던 이치를 깨우쳐줍니다. 그런데 아포리즘이 세상 모든 이치를 다 담진 못합니다. 문화에 관한 모든 측면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어느 한쪽에서 보면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깨달음을 문득 가져다 주지요. 이런 경우를 우리는 일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치에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리는 말 그대로 하나의 이치일 뿐 진리 그 자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생텍쥐 페리가 사랑에 대해 한 마리 사랑을 모두 설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화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이렇게 설명하지만 그 각각이 문화에 관한 모든 설명은 아닙니다. 아포리즘은 이렇게 매우 유용한 장점이 있는 방법이지만 근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지는 못할 때도 있습니다. 뿌리 질문에 대답하는 두 번째 방법, 수집과 정리. 뿌리 질문에 대답하는 두 번째는 학자들이 주로 좋아하는 방법입니다. 학자들은 이런 뿌리 질문을 만나면 일단 이전의 학자들은 뭐라고 대답했는지 찾아봅니다. 그리고 가능한 그런 대답을 찾아 모읍니다. 모으고 나서 그걸 이리저리 묻고 나누면서 자기 대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런 방법을 수집과 정리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학자들이 저마다 대답한 말들을 다 끌어모아서 정리한 뒤에 자기만의 새로운 정의를 내리려고 합니다. 기존의 여러 정의를 수집하고 정리해서 그 총합으로서 새로운 제안을 하려는 것이죠. 문화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바로 1952년에 나온 논문을 쓴 사람들입니다. 논문이라고 하면 요즘 교수나 대학원생이 쓰는 짧은 단편 논문을 연상할 수 있는데요. 이 논문은 무려 229쪽에 이르는 매우 긴 글입니다. 이 논문은 크레버와 클러크온이라는 두 사람이 썼습니다. 제목은 문화 개념과 정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입니다. 캠브리지의 박물관에서 출판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문화의 개념을 수집해서 정리했나 살펴보았습니다. 역사 이래로 1951년까지 자신들이 찾은 문화에 관한 정의를 다 모읍니다. 문화 최초의 정의.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먼저 나온 문화에 관한 정의는 무엇일까요? 에드워드 타일러라는 영국 학자입니다. 문화인류학자인데요. 이분이 1871년 원시문화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문화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문화, 즉 문명이란 민족 연구라는 넓은 관점에서 볼 때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관습, 인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얻는 능력과 습관의 복합적 총체이다. 이 정의에서 일단 첫 번째 눈에 띄는 점은 에드워드 타일러는 문화를 문명과 같은 뜻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화, 즉 문명이란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렇습니다. 중고등학생 때 문화와 문명을 구별해야 한다고 배운 분들도 계실 텐데 문화라는 말을 가장 먼저 정의한 에드워드 타일러는 똑같다고 말합니다. 문화가 문명이고 문명이 문화이니 둘을 나눌 필요 없다는 생각이지요. 두 번째는 민족 연구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민족이라고 하면 다소 무겁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뜻이 있어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종족, 영어로 말하면 에스닉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종족은 지역마다 살고 있는 인간의 집단을 말합니다. 종족은 공통의 전통, 관습, 언어 등을 가지고 있는 집단입니다. 세계 각지에 서로 다른 전통, 관습, 언어를 지닌 집단이 널리 퍼져 살고 있습니다. 문화를 알려면 그들이 만들어내는 현상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타일러는 이들을 공부해야 문화를 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종족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들이 만들어 놓은 지식이 다르고 신앙과 종교가 다르고 예술이 다르고 도덕이 다르고 법률과 관습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 다른 점을 파악하고 설명하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타일러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하면 인간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혼자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문화란 한 개체로서의 인간을 염두에 두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난다.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문화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습관이지요. 그런데 어느 마을에 갔더니 그 마을 사람들은 매일 모두 7시에 일어나더라. 이러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럴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은 문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문화는 인간 집단의 산물입니다. 집단으로서의 인간이 만든 능력과 습관의 복합적 총체입니다. 인간 함께 살아야 하는 존재.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은 인간은 사회 구성원이라는 점입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혼자 살 수 있는 인간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혼자 살려고 하면 죽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나와 남이라는 말을 쓰지요. 내가 있고 남이 있죠. 가족이든 연인이든 친구든 동료든 누구라도 좋은데 반드시 남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나타내는 한자는 사람인입니다. 물론 이 글자는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개의 획이 서로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나와 남이 서로 의지하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내가 온전해지려면 남이 있어야 합니다. 남이 없는 나는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혼자 잘 먹고 잘 놀고 잘 사는데 다른 사람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잠깐 살 수 있지만 영원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일본의 히키코모리라는 말이 있죠. 방 안에만 틀어박혀서 하루 종일 혼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누군가를 만나고 있습니다. 직접 만나지 않는 것뿐 누군가 의지할 상대를 찾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 교수입니다. 그런데 저를 교수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학생입니다. 학생이 있어야 교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수라는 말은 학생이라는 말과 서로 의존합니다. 마치 사람인이라는 글자처럼요. 교수라는 말은 상대적입니다. 학생이 없다면 교수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학생이 교수의 권위와 진정성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교수는 학생에게서 나옵니다.
최근에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세상을 떠난 사건이 크게 보도됐습니다. 언론 보도로 더 주목하게 됐는데 불행한 일이 연쇄적으로 일어나서 참 안타깝습니다. 얼마 전에는 선생님들이 일제히 모여서 시위도 하고 교권을 회복하라는 요구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 우리 사회가 마치 교사와 학생을 대립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둘 사이를 가르고 싸우게 만들어요. 교사와 학생이 서로 권리를 주장하면서 싸우는 집단 같아요.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이 상충하는 권리인 듯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은 그래선 안 됩니다. 학생이 있어야 선생님이 있고 선생님이 있어야 학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아와 타자, 나 주체와 너 주체. 내가 온전해지려면 반드시 남이 있어야 합니다. 나와 남은 의존적입니다. 나라는 말은 한자로 자아라고 부르고 남이라는 말은 타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나와 남은 자아와 타자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자아를 주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아와 타자는 주체와 타자가 되는데 사실은 나도 주체고 남도 주체입니다. 자아도 주체고 타자도 주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 주체 너 주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도 주체고 너도 주체라고 말함으로써 상호 인정과 의존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남이라고 말하는 타자는 내가 아닌 게 되므로 나와 남이라는 관계가 마치 단절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너라고 부르면 나와 너의 사이에는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나와 너 모두 주체라고 인정하면 즉 나 주체, 너 주체가 되어 함께 어울릴 수 있고 상호작용할 수 있다면 우리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타일러는 이렇게 매우 중요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문화를 복합적 총체라고 했습니다. 복합적 총체라는 말은 한자어를 써서 어렵게 보이지만 풀어보면 뒤얽힌 모두 다라는 뜻입니다. 문화란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만드는 모두 다입니다. 그런데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건 아무것도 아니다. Everything is nothing 라는 말입니다. 이런 제목의 팝송도 있습니다. 모두라고 말하면 그건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지요. 모두 다라고 말하면 특정한 무엇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타일러는 문화를 모두 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 사람은 문화를 새롭게 정의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모두 다에 들어가지 않는 게 없으니까 말이지요. 문화, 크레버와 클러크온의 정의. 그래도 학자들은 또 파고듭니다. 타일러 이후의 학자들은 저마다 나서서 문화를 정의합니다. 다시 크레버와 클러크온으로 돌아가 볼까요? 두 사람은 1871년부터 1951년까지 나온 문화의 정의를 모두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모두 164개에서 179개였습니다. 164개이면 164개이고 179개이면 179개이지 왜 이렇게 범위로 정의의 개수를 표현했을까요? 이들은 문화에 관한 정의 하나하나를 다시 의미에 따라 나누어서 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셈을 하다가 스스로 헷갈리고 맙니다. 헷갈린 나머지 논문의 앞부분에는 164개라고 말하고 뒷부분에는 179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도 같이 헷갈리게 됩니다. 제3자가 나서서 이걸 다시 셀 수가 없습니다. 정의를 다 나누어 놓았는데 어떻게 나누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들은 최대 179개의 문화에 관한 정의를 다 모아서 새로운 정의를 내어놓습니다. 이들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문화는 인공물에서의 구현을 포함하여 인간 집단의 독특한 성취를 구성하는 상징으로 획득되고 전달되는 행동의 명시적 및 암시적 패턴으로 구성된다. 문화의 핵심은 전통적 즉 역사적으로 파생되고 선택된 아이디어와 특히 그에 대한 부가가치로 구성된다. 문화의 체계는 한편으로는 행동의 산물로 다른 한편으로는 추가 행동의 조절 요소로 간주할 수 있다. 상당히 어려운 말을 해놓았습니다. 179개의 정의를 모아서 새로 만든 문화의 정의입니다. 이전까지 문화의 정의를 다 모았으니 크레버와 클러크온의 정의는 최고라고 인정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의 정의는 문화에 관한 180번째 정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정의 가운데 또 하나의 정의를 더한 것으로 치부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기존 정의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일이 어렵기만 하지 별 의미가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된 단 하나의 정의를 만드는 데 실패한 겁니다. 이후에는 학자들이 이런 일을 잘하지 않습니다. 문화의 정의, 볼드윈과 새 학자의 시도. 그렇게 50년 정도가 흐릅니다. 그런데 50년쯤 지나니까 깨달음을 잊어버린 학자들이 또 나옵니다. 2006년에는 4명이 뭉칩니다. 아마 그 전에 2명이 해서 어려웠으니 우리는 넷이 해보자 그런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존 볼드윈, 샌드라 포크너, 마이클 헥트, 세릴 린절리라는 학자 넷이 모여 책을 씁니다. 문화의 재정의 학문을 가로지르는 관점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서 학문 디시플린이라는 말은 독립적인 분과 학문 또는 이론 체계라는 뜻입니다. 이론 체계와 분과 학문을 가로지르는 관점으로 문화를 다시 정의하겠다는 책입니다. 이들은 1951년까지는 이미 정리된 내용이 있으니 1952년부터 등장한 문화의 정의를 다 모읍니다. 모두 313개입니다. 이들은 크레버와 클러크온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313개를 세심하게 다시 806개로 나눕니다. 이 806개의 정의를 가지고 다시 문화를 정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정의 역시 수고로움에 비해 획기적인 발견을 하지는 못합니다. 뿌리 질문에 대답하는 방법 셋 어원 찾기. 그러니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뿌리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 두 가지, 즉 첫째는 잠언이고 둘째는 수집과 정리라는 방식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모두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 방식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 또한 학자들이 무척 좋아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말의 뿌리, 어원을 찾아가는 일입니다. 어원을 살펴본 뒤에 그 말이 어떻게 흘러다니면서 쓰이게 되었는가 하는 역사를 추적하는 방식입니다. 문화라는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는지 살펴봅니다. 고대의 라틴어부터 중세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를 거치면서 어떻게 가지를 뻗으면서 흘러왔는가 하는 이 어원과 역사를 살펴보는 겁니다. 앞의 방식은 어원학이라 하고 뒤의 방식은 개념사라 합니다. 여기서는 개념사까지 다루기는 어려워 주로 어원에 관해 말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문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인문이란 인이라는 글자와 문이라는 글자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인과 문을 알면 인문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인문은 한자어입니다. 그러니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 보아야 합니다. 인이라는 글자는 앞서 말했듯 이렇게 씁니다. 너무 쉬운 글자이고 많이 보는 글자입니다. 한자는 대상을 본떠 그림으로써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글자는 당연히 사람의 모습을 그린 겁니다. 한자의 기원과 갑골문. 이 글자는 2000년쯤 됐습니다. 소전체라고 부르는 글자입니다.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금문이라고 합니다. 금문은 쇠붙이에 쓰는 글자라는 뜻입니다. 종이가 없었던 시절에 글을 쓰고 싶던 사람들은 청동기나 철기로 만든 쇠붙이에 글자를 새겼습니다. 칼, 종, 그릇 같은 곳에 글자를 새기는 것이지요. 쇠붙이에 새긴 글자라고 해서 금문이라고 합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돌에다 글자를 새깁니다. 이런 경우는 성문이라고 부릅니다. 이 둘을 더해서 금성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갑골문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갑골문에는 인자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갑골문은 1899년에 발견된 중국의 최초의 문자입니다. 하남성 안양이란 곳에서 발견됩니다. 이 지역이 바로 은나라의 수도였기 때문에 은허라고 부릅니다. 은나라 또는 상나라라고도 하지요. 상나라의 도읍이 오늘날 안양인 은이라는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은나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왕이영이라는 학자가 어느 날 병이 나서 드러눕습니다. 그는 청나라의 국자감을 책임지고 있던 제주,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급 학교의 교장입니다. 그는 골동품을 수집하고 금석학을 연구하는 데 조예가 있었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소문해 보니 안양에 가면 용한 의원이 많다는 말을 듣습니다. 거기서 약을 사다 먹으면 만병이 낫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 보니 아닌 게 아니라 질비한 한약방에서 만병통치약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으니 용골, 그러니까 용의 뼈라는 겁니다. 용골을 사다가 왕이영에게 보여주니 그 위에 글자가 쓰여 있습니다. 왕이영은 일어나 안양으로 달려가 이 뼈들을 모읍니다. 그런데 이미 많은 용골을 사람들이 다 가루로 만들어 먹어버렸습니다. 중국의 귀중한 역사가 사람들 뱃속으로 들어가 버린 셈이죠. 그렇게 소문이 나자 이 사람 저 사람이 모여서 힘껏 수집한 글자가 모두 4000자 정도 됩니다. 바로 이 글자를 갑골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한자의 원형을 갑골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갑골문의 갑은 거북이 배 껍질이고 골은 동물의 뼈입니다. 주로 소의 어깨 쪽지 뼈를 썼습니다. 둘 다 평평하고 재질이 딱딱해 글자를 쓰기 좋았을 겁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큰일이 있을 때마다 하늘의 제사를 지냅니다. 하늘의 뜻을 물어보고 결정하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비가 오지 않는다든지 전쟁을 나가야 한다든지 왕실의 아이가 언제 태어날 건지 등등 이런 일들을 앞에 두고 하늘에 묻습니다. 하늘에 묻는 제사를 지냈는데 그렇다면 하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사람들은 그 뜻을 알기 위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방법을 씁니다. 막대기에 불을 피워서 하늘의 뜻을 내려봤습니다. 이 막대기를 갑이나 골처럼 평평한 뼈에 꽂고 불을 붙이면 타들어가다가 뼈가 이렇게 저렇게 갈라집니다. 바로 그 갈라지는 모습을 보고 하늘의 뜻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뼈 위에 하늘의 뜻을 새겨 놓습니다. 거북이 배를 좌우로 나누어서 반대되는 내용으로 점을 칩니다. 예를 들어 왼쪽에는 비가 올까요? 하고 묻고 오른쪽에는 비가 오지 않을까요? 하고 물어서 점을 치고는 맞은 결과가 나온 쪽에 글자로 내용을 새겨 놓은 겁니다. 누가 맞고 틀리고를 결정했을까요? 당시 최고 권력자인 왕이 주로 했습니다. 사흘 뒤에 비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왕 말고도 당시에는 이런 일을 한 무당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하늘의 뜻을 일러주는 전문가였던 셈이죠. 허신의 설문해자. 한자는 바로 이렇게 갑골문에서 시작해서 성문, 금문을 거쳐서 소전체로 변해옵니다. 소전체는 설문해자라는 책에 잘 실려 있습니다. 이 책은 한나라 때 허신이라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한나라는 진시황이 세운 진나라가 멸망하고 들어선 나라입니다. 설문해자는 중국 최초의 자전입니다. 설문해자는 요즘 말로 풀면 순서만 바꿔서 문자 해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문자라는 말을 붙여 쓰지만 옛날에는 문과 자를 나눠서 생각했습니다. 문은 나눌 수 없는 하나의 글자를 말합니다. 글자의 시작인 셈이죠. 날, 일, 달, 월, 물수, 나무, 목 이런 글자가 모두 문입니다. 문이라는 글자도 더 나눌 수 없는 문입니다. 자는 문과 문이 더해진 글자입니다. 날, 일과 달, 월을 더하면 밝을명이 되지요. 그러니까 문 더하기 문이 자입니다. 그래서 옛날엔 문과 자를 다르게 보았습니다. 문은 독체자라고 하고 자는 합체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설문해자라는 말은 문을 말하고 자를 풀이한다라는 뜻입니다. 문은 그냥 말하면 되니까 설이라고 했지만 자는 더해져 있으니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풀해를 붙였습니다. 이 책이 바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한자의 부수를 처음 만들어 보여줍니다. 허신은 한자의 부수가 있다는 생각으로 모두 540개의 부수를 제안합니다. 고대 중국의 세계. 허신은 왜 이런 책을 지었을까요? 이걸 알기 위해 잠시 중국의 역사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중국의 고대사는 가장 먼저 하나라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라 여름하를 쓰는데 하라는 글자는 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라는 유물이 발견되지 않아서 아직 역사 시대로 편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시작은 상나라입니다. 상나라가 바로 은나라입니다. 다음은 주나라입니다. 주나라가 상나라를 물리치자 상나라 사람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살게 됩니다. 옛날에는 전쟁에 패하면 노예나 죄수로 살아야 하니까 도망 다니면서 사는 거죠. 이곳저곳 도망 다니면서 사는데 이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이들은 여기서 나는 물건을 저기다 갖다 팔고 저기서 나는 물건을 여기다 갖다 팝니다. 그래서 상나라 사람은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이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상나라 사람 즉 상인이 태어난 거죠. 우리가 지금 쓰는 상인이라는 말은 바로 여기서 유래합니다. 주나라는 봉건제를 운영합니다. 봉건제는 천자가 전국의 땅을 나누어서 제후에게 분봉하는 제도입니다. 통치를 위임하는 제도이지요. 봉건제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천자의 힘이 강할 때에는 제후들이 말을 잘 들어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천자의 힘이 약해지니까 제후들이 저마다 가장 힘센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춘추시대가 시작됩니다. 주나라를 보통 서주와 동주로 나눕니다. 춘추시대는 주나라의 후반부인 동주에 속합니다. 동주시대의 별명인 셈이죠. 수십 개의 제후국이 각축을 벌입니다. 그러다 약한 제후들이 물러가고 7개만 남은 시대가 옵니다. 바로 전국시대입니다. 전국칠웅이라고 말하지요. 이때까지가 명목적으로는 주나라입니다. 진시황의 천하와 문자 통일. 전국시대를 통일한 사람이 바로 진시황입니다. 중국 최초의 천하 통일입니다. 진시황은 영토를 통일한 뒤에 모든 사상과 제도도 통일하고 싶어 합니다. 통일의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진시황은 나머지 6나라의 사상과 제도는 모두 금지하고 원래 진나라의 사상과 제도만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배제의 방식으로 통일을 이룬 것이지요. 진시황은 화폐, 도량형 사상을 통일합니다. 그래서 진나라의 사상인 법가만을 유일한 사상으로 인정하고 유가는 법가에 대적한다고 보아 탄압합니다. 우리가 진시황을 폭군이라고 말할 때 가장 먼저 꺼내는 일이 분서갱유입니다. 분서는 책을 불사른다는 뜻이고 갱유는 유학자를 묻는다는 뜻입니다. 이때 불사르는 책은 당연히 법가의 책이 아니라 유가의 책입니다. 이 책은 통치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어서 많이 보라고 오히려 권장했겠지요. 우리가 요즘 북한 책을 함부로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진시황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가장 불온한 사상을 유가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유가를 제거하지요. 갱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시황의 정책입니다. 진시황은 또 문자를 통일합니다.
지금까지 내려온 한자를 통일하는데 6나라에서 쓰던 한자를 모두 쓰지 못하게 하고 진나라의 한자만을 쓰도록 합니다. 전국 칠웅 당시 7나라가 쓰던 글자 모양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글자는 모두 금지하고 진나라의 글자만 남겨놓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머지 6나라의 글자가 저마다 나름대로 전통으로 옛날의 뜻과 모양을 담아내고 있었는데 이것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글자가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그 뿌리를 알기 어렵게 됩니다. 허신은 바로 이런 상황이 안타까워 한자의 원래 뜻을 찾는 공부를 합니다. 설문해자와 소전체. 그래서 결국 설문해자라는 책을 씁니다. 이 책에는 이런 모양의 글자가 표제자로 올라 있습니다. 이 글자는 진나라와 한나라 초기에 쓰인 글자입니다. 소전체라고 부릅니다. 요즘에도 도장을 팔 때 많이 쓰는 글자입니다. 전각이라 말도 여기서 비롯합니다. 전서체로 새긴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글자를 반듯하게 펴서 쓰지 않고 왜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어렵게 썼을까요? 그 당시에는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이걸 반듯하게 편다는 생각을 못한 겁니다. 갑골문이나 금문은 거의 그림에 가깝습니다. 획도 많고 복잡하지요. 거기서 조금 간략해진 모양이 바로 소전체입니다. 소전체는 이전의 글자에 비하면 상당히 간결해진 글자이지요. 우리가 오늘날 쓰는 획이 반듯한 한자는 나중에 한나라 때 나타난 예서체에서 시작합니다. 설문해자에서는 사람인자를 벽경지형이라고 풀이합니다. 벽은 팔, 경은 정강이를 말합니다. 사람의 팔과 정강이를 그린 모양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매우 원초적으로 간략하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사람을 보고 머리를 그리지도 않고 몸통을 그리지도 않고 팔과 다리를 그렸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은 결국 팔과 다리로 뭔가 행동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과 관련된 글자 중에서 머리를 강조하는 한자도 있고 눈을 강조하는 한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들 자는 머리를 크게 그린 모양입니다. 스스로 자는 정면에서 본 코의 모습입니다. 백성민은 윗부분이 사람 눈입니다. 눈을 크게 그리고 그 아랫부분은 창으로 눈을 찌르는 모습입니다. 누가 누구의 눈을 찔렀을까요? 노예나 전쟁에서 사로잡은 포로의 눈을 찌른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할 때 쓰는 백성, 민이라는 한자는 처음부터 좋은 뜻이 아니라 포로로 잡힌 노예를 뜻했습니다. 하찮은 사람들이니 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글자들도 있지만 그냥 사람이라고 할 때는 손과 팔을 강조해서 한자로 썼다는 겁니다. 문이라는 글자는 어떤 뜻일까요? 이 글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소전체는 이렇게 썼고 금문은 이렇게 썼습니다. 갑골문은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썼습니다. 가장 오래된 글자인 갑골문은 마치 사람의 가슴에 무언가를 새긴 모양입니다. 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이라는 글자. 그런데 설문해자에는 문을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착화야 상교문이라고 했는데 엇갈린 그림이다. 교차하는 문의를 본떴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착은 차고 잘못이란 뜻이 아니고 엇갈린다는 뜻입니다. 엇갈리면 잘못이라는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됐겠지요. 문이라는 글자는 요즘 말로 하면 체크무늬입니다. 연속된 체크무늬에서 한 부분을 따내서 글자를 만듭니다. 갑골문이나 금문을 따르든 소전체를 따르든 문이라는 글자는 원래 이렇게 문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문을 글자 또는 글이라는 뜻으로 씁니다. 설문해자라는 책 제목에 쓴 문도 글자라는 뜻입니다. 이는 오랫동안 변화를 거친 결과입니다. 진시황 이전까지 중국에는 어떤 말은 글자를 가졌고 어떤 말은 글자가 없었습니다. 문이는 눈앞에 보이니까 그걸 본떠서 문이라는 글자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글자는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글자라는 말은 어떻게 글자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여러 글자 중에서 대표를 뽑기도 어렵고 뭔가를 본떠서 그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글자라는 말의 글자는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아마 공교롭게도 옛날 중국 사람은 문이라는 말과 글자라는 말을 똑같이 발음했을 겁니다. 예컨대 문이도 문이라고 말하고 글자도 문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문이도 문이고 글자도 문인데 문이는 발음을 나타내는 글자가 있고 글자에게는 글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글자는 문이에게는 있고 자기에게는 없는 글자 문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 글자가 다른 글자에게 뜻을 빌려주는 현상을 가차라고 하지요. 한자가 만들어지는 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렇게 글자를 빌려온 문은 이제 점차 글자라는 뜻으로 쓰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자 이제는 아예 이 글자가 원래부터 글자라는 뜻을 가진 듯 쓰이기 시작합니다. 문이라는 뜻은 점차 사라지고 글자라는 뜻만 남게 됩니다.
문이라는 뜻을 잃어버린 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래 글자의 무늬를 잘 나타낼 수 있는 말을 다시 붙여줍니다. 문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지지요. 문이는 주로 실이나 비단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실이라는 뜻의 글자 사를 옆에 붙입니다. 요즘 문이라고 하면 이 글자를 주로 쓰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문질빈 비난 군자. 특히 진나라 이전까지 썼던 말에는 이 글자가 거의 문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진나라 이전의 책을 볼 때 이 글자가 나오면 문이라고 풀어야 합니다. 논어의 옹야 편에 보면 공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문질빈 비내야 군자라고 할 수 있다. 군자는 공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입니다. 공자는 논어 여러 곳에서 군자가 어떤 사람인지 말합니다. 제자들의 물음에 답할 때도 있고 그저 공자의 말이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군자라는 말은 논어에 모두 108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논어의 가장 첫머리에도 바로 군자가 나옵니다. 유붕자원 박래로 시작하는 바로 그 구절입니다. 그 뒷부분에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노여워하지 않으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만큼 군자는 공자에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군자의 반대는 소인입니다. 그래서 군자와 소인을 대비하여 말한 곳도 적지 않습니다. 군자는 주의불비하지만 소인은 비이부주한다는 말도 대표적입니다. 주의불비는 두루 미치되 치우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군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두루 살피고 두루 사귀고 두루 챙깁니다. 소인은 비이부주합니다. 치우치기만 하고 두루 살피거나 챙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군자와 소인을 비교하면서 논어를 읽어보면 재미있는 표현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다시 문질빈 빈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빈빈이라는 말은 빛난다는 뜻입니다. 같은 글자를 두 번 썼으니 강조입니다. 빛나고 빛난다, 대단히 빛난다는 뜻입니다. 문과 질이 빛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문과 질은 무슨 뜻일까요? 이때 문은 글자라는 뜻이 아니라 문이라는 말입니다. 문이란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무늬가 빛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건 표정일 수도 있고 말품일 수도 있고 차림새일 수도 있습니다. 질은 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안과 밖, 속과 겉이 모두 빛나야 군자라는 말입니다. 그 앞에는 더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문보다 질이 세면 거칠고 질보다 문이 세면 거칠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거칠다는 요즘 말로 하면 촌스럽다는 뜻입니다. 사라는 글자는 역사라는 뜻으로 글 쓰는 일을 폭넓게 가리킵니다. 글을 쓰는 사람은 꾸밈을 잘하기 때문에 이 글자가 거칠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 문질빈 빈이라는 말은 문과 질 두 가지가 조화와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늬의 흔적. 이렇게 문이라는 글자는 원래 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쓰는 말에도 이 글자가 문이라는 뜻이 있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하늘의 무늬를 공부하는 학문을 뭐라고 하나요? 바로 천문학이라고 합니다. 이때 천문은 바로 하늘의 무늬입니다. 하늘의 글자가 있지는 않으니 바로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인문은 무엇인가요? 바로 사람의 무늬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그 무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무늬 공부를 인문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따지면 땅의 무늬는 지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의 문도 글자라는 뜻이 아니고 문이라는 뜻입니다. 문이란 무엇인가요? 무늬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여기 민무늬 토기와 빗살무늬 토기가 있습니다. 민무늬 토기는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고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 시대 유물이라고 합니다. 시기만 보면 무늬가 있는 토기가 더 먼저 나왔네요. 어떤 그릇에는 무늬가 있고 어떤 그릇에는 무늬가 없습니다. 무늬가 있고 없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무늬는 뭔가 실용적인 역할을 하진 않습니다. 무늬가 있으면 예뻐집니다. 이 그릇에 빗살을 그려 넣든 그렇지 않든 그릇 고유의 역할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저 보기에 좋을 뿐입니다. 이렇게 무늬의 시작은 예쁨, 보기 좋음, 아름다움입니다. 그냥 두는 것보다 더 아름다워질 수 있어서 무늬를 그려 넣습니다. 그러니 인문의 시작은 곧 아름다움입니다. 인문, 그러니까 사람의 무늬, 인간의 무늬에 관한 생각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서 시작합니다. 인문이라는 말을 한자로 풀어보니 이런 해석을 만나게 됩니다. 인문과 문화, 영어의 어원. 그렇다면 서양에서는 인간이라는 말을 어떻게 썼을까요? 서양 말을 다 찾아볼 수 없으니 대표로 영어를 찾아봅니다. 영어도 어원이 있습니다. 라틴어나 그리스어처럼 고대부터 쓰인 말, 독일어, 프랑스어 등이 뒤섞여서 영어를 만듭니다. 중세 영어와 근대 영어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다양한 말들이 뒤섞여 만들어집니다.
세상 모든 말처럼 영어도 순수한 언어가 아닙니다. 영어로 사람은 휴먼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처음에 어떤 뜻으로 시작했을까요? 영어의 어원을 알려주는 사전을 찾아봅니다. 인터넷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사전이 있는데 바로 에티모온라인이라는 어원학 사전입니다. 또 옥스퍼드 영어 사전도 이런 일을 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지금은 어원 온라인의 해당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5세기 중반에는 인간을 휴메인 또는 휴메인으로 썼습니다. 고대 프랑스어에 휴메인 우미안이라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또는 사람에게 속한이라는 뜻입니다. 라틴어에는 후마누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사람 또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아래 풀이가 더 재미있습니다. 이 말들에는 사람의 도리를 다한다, 두루 사랑한다, 친절하다, 온화하다, 예의 바르다 배운 바 있다, 세련되다, 문명화되다 등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사람의 도리를 다한다는 말은 인도적이라고 말하고 두루 사랑한다는 말은 박애적이라고 말합니다. 세련되다는 말은 무언가를 다듬어서 더욱 좋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어원에 따르면 인간은 배워야 합니다. 배워서 좀 세련되게 살아야 한다는 뜻이 영어의 인간이라는 말 안에 들어있습니다. 영어에는 humanity와 그 복수형인 humanities라는 말도 있습니다. 보통 인문학을 말합니다. 이 말은 결국 인간의 문화 휴먼 컬처를 뜻합니다. 인문과 문화는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입니다. 인문이 문화이고 문화가 인문입니다. 문화가 바로 인간이 만들어낸 현상이라서 그렇습니다. 인간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문화가 있습니다. 영어의 컬처를 문화라고 옮길 수 있지만 인문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문화에 관한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문화가 곧 인문이기 때문입니다. 문화는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강아지는 문화를 만들지 못합니다. 강아지에게 옷을 입히고 털을 깎아주는 것은 강아지 스스로 해낸 일이 아니라 인간의 바람이 만든 결과입니다. 그러니 강아지에게는 문화가 없고 오직 인간에게만 문화가 있습니다. 영어의 컬처라는 말은 라틴어의 콜레레라는 말에서 시작합니다. 이 말이 라틴어로 쿨투발의 쿨투스라는 말이 되고 프랑스어의 컬처가 되고 중세 영어의 쿨투라가 되고 이렇게 저렇게 모양을 조금씩 바꾸면서 결국 오늘날 컬처로 자리 잡습니다. 이 말은 애초에 땅을 경작하다라는 뜻에서 시작합니다. 곡식을 재배하다라는 뜻도 따라 붙습니다. 무언가를 경작하고 재배하기 위해서는 잘 가꾸어야 합니다. 잘 가꾸다라는 뜻도 생겨납니다. 매우 구체적인 상황을 가리키던 말이 점점 추상적인 뜻을 갖기 시작합니다. 가꾸다, 돌보다, 나아지다, 제사 지내다라는 뜻이 덧붙여집니다. 옛날 사람들은 무언가를 가꾸고 재배하면 하늘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제사 지내다라는 뜻까지 확장됩니다. 문의의 이유. 이렇게 영어의 어원을 살펴보니 한자의 어원과 매우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한자의 문은 문이라고 했는데 문의는 무언가를 가꾼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무늬는 왜 그려 넣습니까? 우리가 무늬 옷을 입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실 아무 무늬도 없이 그냥 하얀 색깔 옷을 입어도 관계없습니다. 옷이란 추위와 더위, 바깥의 위험한 요소로부터 우리의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므로 그런 기능만 갖추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하얀 옷을 입지 않고 빨갛고 파랗고 줄무늬, 꽃무늬 옷을 입습니다. 아름다워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밋밋한 하얀 옷을 입는 것과 울긋불긋한 옷을 입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울긋불긋 옷을 입으면 마음도 밝아지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영어의 컬처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는 뜻이 있습니다. 풀이 자라고 꽃이 피면 그냥 두는 것은 문화가 아닙니다. 그걸 아름답게 가꾸는 일이 문화입니다. 이렇게 가꾼 결과 무언가 소출이 생기면 그것으로 하늘의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런 뜻까지 확장됩니다. 요즘에도 컬트라는 말을 종종 씁니다. 컬트 뮤직, 컬트 무비 이런 말에서 알 수 있듯 대상을 숭배하는 마니아적인 독특한 장르 음악이나 영화를 가리킵니다. 컬트는 곧 문화의 어근입니다. 이렇게 문화는 제사 지내다라는 말에서 무언가를 숭배한다는 뜻까지 넓어집니다. 난학자의 번역. 문화라는 말은 한국, 중국, 일본이 같은 한자로 씁니다. 중국어로는 원화라고 읽고 일본어로는 분카라고 읽습니다. 이 한자어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본 학자들이 영어의 컬처를 한자로 번역한 말이 바로 문화입니다. 일본의 에도 시대와 메이지 유신 시대에는 난학이라는 공부가 있었습니다. 난학을 공부하는 사람을 난학자라고 합니다. 난학은 서양 공부입니다. 난학의 난은 네덜란드를 가리킵니다. 당시의 일본 사람들은 네덜란드가 서양을 대표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양 공부를 난학이라고 부릅니다. 난학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당시 서양에서 들어오는 무수히 많은 새로운 용어와 개념을 일본어로 번역하는 일입니다.
당시 일본어 단어는 거의 한자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는 서양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니 한자로 바꿔주어야 했습니다. 처음엔 중국에서 옛날 책을 찾아서 서양에서 온 말과 비슷한 말이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그래서 고전 속에 비슷한 말이 있으면 완전히 뜻이 같지 않더라도 가져다 썼습니다. 예를 들면 네이처를 자연이라고 옮깁니다. 하지만 중국 고전의 자연은 원래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자연이라고 하면 물, 풀, 산, 강, 하늘, 바다 이런 모습을 떠올리지만 원래 자연은 노자라는 철학자가 말한 심오한 경지를 뜻합니다. 무의자연 즉 임의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두다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니 오늘날 자연과 완전히 다른 뜻은 아니지만 이렇게 좁은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 말을 가져다가 네이처의 번역어로 씁니다. 대학이라는 말은 유니버시티를 옮긴 말입니다만 이 또한 유가의 사서 가운데 하나인 대학이라는 책에 나오는 대학지도 제명명덕이라는 표현에서 따왔습니다. 큰 배움의 길은 밝은 뜻을 밝히는 데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대학은 큰 배움이라는 뜻이지 오늘날처럼 대학교라는 학교 제도를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 고전을 이렇게 저렇게 찾아도 마땅한 말을 찾지 못할 때는 직접 한자를 조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 혼란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소사이어티의 번역은 사회입니다. 소사이어티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데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하니 모일사와 모일회를 조합해서 말을 만듭니다.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컴퍼니는 회사라고 옮깁니다. 역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한자는 고리버이기 때문에 같은 글자를 앞뒤로 바꾸어 놓더라도 뜻은 바뀌지 않습니다. 주어와 수어 구실을 하느냐, 수어와 목적어 구실을 하느냐 정도의 차이만 있지요. 그러니 사회나 회사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을 두고 약속해서 이럴 때는 이런 뜻으로 저럴 때는 저런 뜻으로 쓰게 됩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같은 뜻이기 때문에 두 단어 모두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사회가 무엇이고 회사가 무엇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이런 예는 또 있습니다. 사이언스는 과학으로 옮기고 디파트먼트는 학과라고 옮깁니다. 과학은 나눌 과와 배울 학의 조합입니다. 배움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과학이라고 하면 보통 실험실에서 실험에 몰두하는 공부를 떠올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은 배움, 즉 학문을 나누는 일입니다. 과라는 한자는 별을 추수하면 한 말씩 나누어 놓은 데서 유래했습니다. 병원에 가면 내과, 외과, 치과가 있습니다. 이 과가 바로 나눈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몸을 한꺼번에 살필 수 없으니 나누어서 일부분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 과학은 자연과학도 과학이고 사회과학도 과학이고 인문과학도 과학입니다. 거꾸로 학과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과는 학문의 나눔이라는 뜻입니다. 대학을 만들고 세상 모든 공부를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 분야를 나누어서 가르치고 배웁니다. 철학, 문학, 역사학, 경제학, 물리학이 모두 그렇게 나뉜 공부입니다. 지금은 과학과 학과가 아예 다른 말처럼 쓰곤 하지만 사실 그 말의 속뜻을 살펴보면 이렇게 서로 통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 고전에 나오는 문화. 문화라는 말이 중국 고전에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쓰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다만 문과 화를 한 문장 안에서 함께 쓴 경우는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역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굳셈과 부드러움의 엇갈림이 하늘의 무늬이다. 그 무늬를 밝히되 이를 넘어서지 않음이 사람의 무늬이다. 하늘의 무늬를 보고 때의 바뀜을 살피고 사람의 무늬를 보고 천하를 바꾸는 것이다. 강유교착 천무냐. 문명이지 인무냐. 관호천문 이찰시변 관호인문 이화성천하. 여기에서 바로 문과 화가 함께 쓰입니다. 그러니 문과 화는 결국 인간의 일입니다. 그러니 문화라는 말은 결국 인문화성입니다. 이 밖에도 문화라는 말이 묶여서 쓰인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문은 무의 반대말입니다. 무력을 쓰지 말고 문으로서 잘 가르쳐서 바뀌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화라는 말의 어원은 무엇일까요? 갑골문과 금문, 소전 모두 비슷한 모양입니다. 설문회자는 화라는 글자를 가르쳐 행하게 한다라고 풀고 있습니다. 이 글자는 두 사람이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왼쪽 사람은 똑바로 서 있고 오른쪽 사람은 거꾸로 서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이렇게 거꾸로 서 있으면 잘못된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똑바로 서 있는 사람이 거꾸로 서 있는 사람을 가르쳐서 바뀌게 해야 합니다. 이로부터 화는 바뀌다, 변화하다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화는 올바름에 대한 추구입니다. 문화는 바로 이런 올바름도 추구합니다. 올바름의 문제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인문의 윤리적 차원과 이어집니다. 인간은 자연 문화 연속체.
문화는 이렇게 흘러 우리에게 정착됩니다. 그러므로 문화는 인간의 행위입니다. 인간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모든 행위가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의 반대말을 야만이나 미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과 다를 바 없이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문화의 반대말입니다. 문화의 반대말은 자연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인간을 문화적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인간은 자연이 아닌가요? 인간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자연에서 나서 자연으로 돌아가지요. 인간도 동물입니다. 인간은 자연 존재에서 문화 존재로 넘어왔다가 다시 자연 존재로 돌아갑니다. 문화란 인간이 만들어낸 즉 인공을 강조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인공만 추구하다 보니 좋은 면도 많지만 다른 면으로는 자연이 파괴되기도 합니다. 무엇인가는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결국 역습의 구조를 만들어내서 인간의 삶을 위협하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이제 환경이 중요하고 기후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인간을 문화적 존재라고만 하지 않고 자연 문화 연속체라고 부릅니다. 자연과 문화가 함께 섞인 존재로서 인간을 설명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연과 문화를 함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문제를 잘 고민해야 우리의 삶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자연 존재로서 근간이 흔들리면 문화 존재로서 근간도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보다 더 낫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낫다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첫 번째 풀이인 무늬를 이야기했습니다. 무늬는 아름다움이고 아름다움이란 심미적 가치이자 미학적 가치입니다. 심미라는 말은 아름다움을 심사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아름답지 않은지, 무엇이 더 아름답고 무엇이 덜 아름다운지를 살피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문화를 인간이 더 나은 삶을 이루기 위한 행위라고 볼 때 낫다를 아름답다라고 풀면 그것은 인간이 심미적 가치, 미학적 가치를 지향하는 일이 됩니다.